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비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음,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음, 또 여러분들의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앞에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음, 그 가이드 부분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기초 가이드잖아요. 기초 가이드를 잡아준 이유가 최소한 이렇게는 해야지 위험성에서 조금 안전할 수 있다. 막무가내 그냥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준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해줄 이야기는, 자, BPS가 한마디로 회사의 청산 가치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BPS가 어떻게 나온다 했죠? 이 BPS의 가격은, 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어, 주식 발행 수에 그 회사가 총 발행 주식 수, 그쵸? 총 발행 주식 수, 주식 수에서 자본금, 그쵸? 부채를 뺀 자본금, 여기에 자본금을 나타낸 이 부분을 나눠줘서 나온 금액이 산출이 된 금액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A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라고 나왔을 때, BPS 가격이 5,000원이라고 나왔을 때 A라는 회사가 BPS가 5,000원이라고 나왔다라는 가정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현재 얼마냐라고 두 번째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이 회사의 그 매출액이라든지, 그쵸? 세 번째로는 영업이익은 잘 하고 있는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부채 비율을 확인을 통해서 이 회사의 리스크 부분을 디스카운트를 해줄 겁니다. 그쵸? 왜, 아, 죄송합니다. 디스카운트. 이게 마우스를 쓰니까 잘 안 되는데. 자, 디스카운트를 해줄 건데, 어, 이렇게 할게요. DC. 할인을 시켜줘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이제 이 회사가 건강한 회사에, 그러니까 건전하고, 자기의 그 어떠한 본질의 가치보다 좀 싸게 돼 있을 때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감액을 해서, 기존의 BPS 가격보다 DC 카운트를 해주면서 할인율을 적용해가지고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자본금과 이런 게 있지만 총 발행 주수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그 결론은 DC 카운트를 해주는 이유가 리스크를 그 위험성을 좀 줄이기 위한 가정이었잖아요.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위험성을 감안해주기 위해서 미리 했던 거예요. 그것을 은행의 대출을 비교해주면서 약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경매 그에 따른 낙찰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을 미리 사전에 이 부분을 빼주고 계산하는 방법 괜찮죠. 하지만 회사의 재무제표상에
재무제표에는 꼭 많은 것들이, 이 재무제표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그러니까 회사의 재무제표를 모르면 뭐 주식 투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말도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들이 잠시만요.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하나의 뭐 A라는 특정한 회사를 두고 이 회사를 두고 뭐 애널들의 그 목표의 어떤 적정 주가가 다 틀린 것을 여러분들은 컨소시엄에서 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떤 회사는 A라는 회사를 어떤 애널은 뭐 10,000원이 적정하다. 어떤 사람은 뭐 9,000원, 어떤 사람은 뭐 8,500원, 뭐 이런 컨소시엄을 좀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보냐, 또 공격적으로 가담을 하느냐에 따라 금액들이 약간의 변동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린 게, 저는 앞서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 보수적에서 더 보수적이다. 더 보수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야 될 거라는 것들은 저는 조금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를 사전에 좀 차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 하냐. 자, 우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BPS의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모르시겠다 그러면 앞에 영상을 좀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한 몇 분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 회사의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강구하고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예전부터도 그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현재에도 그러면 없어졌냐? 그냥 많이 현저하게 없어진 거는 현저하게 없어지고 사라진 모습은 조금 있으나, 어쨌든 재무제표에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건드는 부분들이 바로 이 회사 기업의 꼭 그 매스컴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나와서 안 좋게 이 회사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뭐 어떤 사유들이 있어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횡령입니다. 횡령, 그리고 뭐 배임 사실, 뭐 그 배임 혐의 또는 배임 사실,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항상 그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이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으로만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것은 오로지 시세 차익이죠.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도 앞에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가격에 그 가격의 변동폭을 그 수익으로 구조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기술적 분석으로 이분들이 꼭 하는 말이, 야, 재무제표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왜 공부해? 어차피 회사가 갑자기 뭐 횡령이나 배임 횡령에 대한 것이 뜨면은 뭐 도찐개찐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뭐죠? 결론은?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성이죠. 리스크를 갖고 있죠. 이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차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자꾸 하도가 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미리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횡령이나 뱀 횡령을 얘들이 나중에 이제 감사는 어떤 거에 의해서 적발이 되기도 하고, 뭐 내부적인 고발로 인해 가지고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없냐, 재무제표 이 회사에 이걸 보고, 근데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얘들이 항상 횡령이나 배임 횡령이 나타나는 그 장부 조작이잖아요. 우선은 아무 이상 없게끔 장부 조작하다가 나중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를 건드냐, 이 재무제표에서 어디 부분을 제일 많이 건드냐, 비중적으로 바로 지금은 뭐라고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당시에는 BS라고 그럽니다. 대차대조표라고 그러죠. 뭐 대차대조표 하면은 뭐 언제적 회계 용어를 하냐 하지만은, 지금도 어차피 장부는 차변 대변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여기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이 BS라는 항목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대차대조표에는 어떻게 돼 있죠? BS 라고 하는데요. 대차대조표는 자산, 그리고 플러스 자산은 자본 플러스 부채죠. 내 자본금하고 내가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아서 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말이죠. 그래서 총 이 두 가지를 플러스 시킨 것이 바로 자산이죠. 그쵸?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어디 회계나 어디 시험 보러 갈 거는 아니지만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본금의 계산은 어떻게 되냐? 자산에서 마이너스 부채죠.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빼주게 되면 자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부채라는 공식을 볼 때는 어떻게 되냐? 그쵸?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주면, 자본이죠? 자본금이죠? 죄송합니다. 참, 마우스로 쓰려니까 잘 글이 안 써지는데, 총 자산에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자본금을 빼주게 되면은 그 나머지 차액이 바로 부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개념이 잡아져 있어요. BS의 대차대조표는. PL이라는 그 다음에 이제 PL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우리가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손익계산서 PL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BS, 두 번째 PL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됩니다. 흐름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2번, 3번은 이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우선은 1번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이 총 자산에는, 이 자산에는 항목이 재고자산이라고 있어요. 재고자산. 재고자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하면은 재고자산이라는,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뒤에 이렇게 자산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분기가 됐던 그것이, 분기가 됐던 또는 연이 됐던 간에, 어떤 공장에서, 이 회사에서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장에서 물품을
이제 공장을 가동해서 물품을 만들었는데 뭐 한 1만 개를 찍어냈어요. 1만 개를 만들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1만 개 볼펜이라 합시다. 볼펜을 볼펜을 1만 개를 찍어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공장에서 자 근데 그게 뭐 분기가 됐던 연휴가 됐던 쭉 이 물품을 이제 파는데 시장에다가 파는데 이 시장에서 8,000개는 팔렸는데 그죠? 8,000개는 팔렸는데 2,000개가 남았어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공급가액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다가 얼마에 팔았냐? 1개당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100원에 팔았다고 쳤을 때 가정하에서 100원에 팔았다고 쳤을 때 자 8,000개를 팔았으니까 2,000개에 대한 남은 물량이 재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재고 물량을 우리가 과연 이 100원이라고 측정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티나게 팔렸으면 재고라는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이 재고 부분을 생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재고가 2,000개가 남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 갔을 때 올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9년도다. 그러면 다음 연도 갔을 때 2020년도에는 기존에 이 공장에서 찍어낸 이 볼펜이라는 상품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아니면 모양이 바뀐다든지 뭐 기능이 더 좋아진다든지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좀 더 좋은 쪽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면 2020년에는 새로운 볼펜이 찍어내게 되죠. 그러면 이 창고에는 2,000개라는 재고자산이 남게 됐는데 이것을 100원에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재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원이라고 재고가 잡아져 있지만 2천만원이랬다. 2,000개가 재고자산의 가격이 산중이 돼서 잡아져는 있지만 이거를 이 100원 주고 소비자들은 구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2020년도에 새로운 물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개당 뭐 900원 내지 아니 90원 내지 뭐 80원 또는 뭐 떨이로 50원 그쵸?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 이 재고 물량을 소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재고 자산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재고 자산에 대해서 우리는 제가 보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저는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재고 자산을 삭제를 해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 사실로 인해서 애시당초 내가 그 금액만큼을 차감을 시켜버렸다라는 저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풀어보면 지금도 현재도 뭐 이렇게 지금 2020년 3월이지만 아직도 그런 공시들이 한 번씩 눈에 보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배우실 때 보면은 제가 이런 자료들을 옛날에 많이 올려줬어요. 예. 보면은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한 4, 5년간 계속 저한테 공부를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뭐 다 없는 것 같지만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쑥쑥쑥 나오죠. 뭐 코는 코스닥 기업이고 유가증권이고 그 당시에도 근데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번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뭐 보시면 17, 뭐 16, 15, 14 연도는 계속 올라가죠. 2014년, 15년, 16년 근데 끊임없이 회사들이 이런 거에 공시가 나오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는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자, 이렇게 계속 연도가 올라오는데 이게 사라지지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애시당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미리 차감을 하자라는 의미를 두고 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차감을 할 것인가? 그쵸? 어디서 차감할 것인가?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증권사를 쓰든지 간에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칸이 지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 자, 그렇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회사의 기업들을 이렇게 가격이나 뭐 영업이익이 얼마 내고 있고 부채 비율, 그거는 앞에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재무제표라는 여기를 클릭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쵸? 그러면 제가 말하는 자산이라는 항목을, 그 자산의 항목에 관련된 BS 대차대조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고 이 부분을 눌러서 봐주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도 이제 나중에 저한테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배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그 중요한 자산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지 다른 사람이 절대 지켜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으나 우선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걸릴 걸 다 걸러버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될 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자, 자산, 부채, 자본,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있죠. 그죠? 여기서 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두 분류가 나눠져 있는데, 비유동자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말하고 유동자산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쉽게 아주 부채나 자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산에서 여기 플러스 되어 있는 이 부분 유동자산 눌러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고자산을 쭉 따라가면은 여기는 뭐예요? 재고자산이 120억, 이게 억 단위거든요. 지금 단위가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120억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아니 횡령이나 배임 사실이 이런데 왜 여기를 건드냐 그러면, 사실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회사에서 분기별 뭐 반분기 연말 그 결산 자료를 받기는 하지만, 그리고 공시하게끔 돼 있고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 법도 있지만, 상대법에 따른 법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에서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 회사 가가지고 솔직히 다 뒤져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만약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창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재고자산이 120억 정도가 물량이 쌓일 정도면 창고가 있겠죠.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이 회사에 TO를 배정을 시켜서, 인원을 배정시켜서, 야, 이 회사 보고서대로 120억이 재고자산이 있는지 가서 보고 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충원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냥 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적발이 되면 거기에만큼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제일 다른 부분은 건들기가 힘들고 제일 건들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확인하기가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재무제표에서. 다른 것들은 뭐 어음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이 어떤 서류가 있고
뭐 끊어준 게 있고 받은 게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물품이 그 완공이 이제 물품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뒤에 팔고 난 물량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이제 그냥 그 회사가 이만큼 팔고 이만큼 남았다라고만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을 투명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근데 해서 또 금융감독원에서 왜 분기에서 이렇게 나갈 수도 없다라는 거죠. 나가서 뭐 창고 뭐 열어봐. 120억 정도 있는지 보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20억 정도가 잡아져 있으니까 이 재고자산의 부분에 대해서 횡령 및 죄송합니다. 횡령 및 이런 그 안 좋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피해 보기 전에 사전에 위험성을 차감을 시키면 좋다. 제가 앞서 영상에서 말했듯이 기초 가이드에서 이제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한 발짝 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시간에 이 영상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말했던 이 BPS라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온다 했죠? 자기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총 자본금에 대한 주식수, 이거 위쪽 올리면 총 주식수 있죠? 발행한 그거를 나눠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나눠진 금액이 한 주당 얼마냐 이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 너 얼만데? 라고 하면 바로 단방에 이 회사는 얼마짜리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 120억 정도가 재고자산에 잡아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에 잡아진 이 부분을 차감을 해주자라는 거죠. 그쵸? 뭐 어디서 차감을 해줘야 될까요? 이 BPS는 주식 총 발행 주식수에 뭐를 했다? 자본금을 입혔으니까 이 자본금에서 어떻게 해요? 120억을 빼줘야 되겠죠. 그쵸? 앞전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까지 나와 있을 거예요. 8,212원. 그래서 7,000 얼마가 됐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7,300 얼마인가? 어쨌든 뭐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그 부채 비율 감안해서 DC 카운트 했을 때, 그쵸? 너 얼마니? 라고 했을 때 회사의 가치, 돈 잘 벌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 BPS 가격이 이 가격인데 이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으니 이 가격보다 뭐예요? 주식은 싸게 사서 본질의 가치만큼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또 회사가 성장하는 그 알파 플러스에 대한 것도 가치 투자의 성질에 맞는 거고요. 본질의 가치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7,300원 정도 가량 7,300원 정도 가량 나왔던 게 DC 카운트를 해줘서 그럴 거예요. 부채 비율 리스크를 없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수 두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됐지만 여기다가 이제 재고자산을 또 한 번 빼주게 되면 이 DC 카운트 해준 최종 7,300원에 내가 매수하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보수적인 거죠. 난 재고자산도 너네 회사의 가치에 인정 안 할래. 너네가 나중에 그걸 재고를 덤핑에 팔든 얼마에 파든 애시당초 나는 너네 회사의 가치를 그거를 산정을 뺐으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뺐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나는 애시당초 차감을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테두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608억이죠. 608억에서 그 당시에 지금 이제 4분기 이제 지금 3월 달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앞에 영상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608억에서 120억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608억에서 120억을 빼주면 488억이에요. 488억.
그쵸? 488억.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총 주식수를 이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BPS 가격을, 이 임의적인 이 BPS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수기로. 쭉 올려서 보면은 이 회사가 어딜 보면 되냐? 여기 보시면 발행 주식수라고 있죠. 여기 총 발행 주식수. 그쵸? 아까 뭐라 했어요? 488억이라 했죠. 그 부분을 차감, 재고자산을 차감을 해주니까. 그쵸? 그러면 이것을 나눠준 게 BPS 한 주당 주가의 가격이니까 이 부분을 나눠주면 되겠죠. 750, 676, 잠깐만요. 488억. 우선은 488억에 488억에 나누기,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나누기 75 빵빵 676은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6,506원이 돼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 뭐 반올림, 회계에서 반올림 5 이상은 반올림이거든요. 그러면 6,510원에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이렇게 이제 매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어가느냐? 아니죠. 여기에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아직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안 빼줬잖아요. 그쵸? 근데 이 회사는 보다시피 부채에 이제 제가 가이드 이제 아예 없는 분들은 제가 얘기해 줬지만 이 회사는 제가 누차 이 당시에 이제 재무제표가 앞에 영상 보면은 딱 그랬을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부채 비율 양호하고 이 회사가 버는 수익이 괜찮다. 그냥 나름 선방하고 있다. 꾸준하다. 항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왜? 성장을 하니까 528억에서 553억으로 증가하죠. 그쵸? 613억. 그쵸? 증가하죠. 이런 식으로, 자, 야,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에서 문제되는 부분인 거고, 자본금에 대해서는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연간 얼마씩 몇 억씩은 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띄고. 그쵸? 매출액은 500억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뭐 A2뿔 뭐 투자 우수한 기업이냐 뭐 그렇게는 볼 수는 없고요. 더 좋은 회사들도 찾아보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회사일 뿐이지. 근데 건전합니다. 이 회사 제가 쭉 지켜봤는데 건전한 편에 들어가는 회사이고, 그리고 주주들한테 이 CEO의 우리가 CEO 평가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표죠. 대표이사. 이 DPS, 이 BPS 밑에 보면은 DPS라고 있어요. 이게 배당금이에요, 배당금. 그래서 꼭 먹고 알 먹는다. 주식으로도 수익도 나고 적금 이자처럼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보면은 이 회사를 보면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DPS라는 이 용어는 뭐냐면 먼저 이 회사가 연말 정산하고 주주들한테 배당 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 수익률을 어떻게 됐냐? 1.13%를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1.13%가 얼마냐? 한 주당. 그랬을 때 DPS가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100원이라는 거예요. 자작년에는 0.97을 해가지고 한 주당 94원을 해줬고, 그러니까 매년 이 회사는 주주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배당까지도 착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바람직하죠. 근데 다른 회사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성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안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주들은 화가 나죠.
그럼 뭐야? 아, 이 회사가 뭐 배당금도 안 주네? 이런 걸로 이 회사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그 배당 주는 회사로 왜 배당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시세 차익만 가지고 기술적 분석만 하고 가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전혀 이론적으로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근데 그러면 기술적 분석이 나쁘냐 이렇게 또 듣지는 마세요. 당연히 써야 됩니다. 다만 먼저 기술적 분석보다 회사를 내가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건전성을 봐야 되고 내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평가할 수가 없으니 재무제표의 이 회사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를 평가를 내리고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앞에 누차 이야기를 드리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회계 전공자들이 아니잖아요. 뭐 저야 애시당초 고등학교도 상고 출신이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은행을 이제 1금융 쪽에 은행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 뭐 그렇게 뭐 저는 그쪽 전공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잘 알지만 그리고 은행 직원이라 해가지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들이 의아할 건데 근데 사실입니다. 은행 직원이라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잘 보냐? 아닙니다. 증권사 직원이라 해가지고 재무제표 잘 보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전문인들이 좀 이렇게 분석하고 잘 보는 거지 그쪽에 소속돼 있다고 해갖고 야, 네 은행원인데 뭐 이거 좀 뭐 잘 보겠네 이 아닙니다. 또 세무사의 뭐 직원들은 그럼 재무제표 잘 보겠네. 그러니까 이해는 잘하고 있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뛰어나다라고는 또 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사설적인 이야기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 그런 기간에 몸을 담고 있을 때 상당히 좀 놀라웠거든요. 저는 이제 성격상 궁금한 거는 무조건 공부를 하고 뭐 밤을 새던 그게 며칠이 걸리던 몇 달이 걸리던 또는 몇 년이 걸리도 들고 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해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알아야지 내가 안 다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은 사전에 예비를 방지를 최대한 할 수가 있겠죠. 모든 뭐 생활에 다 뭐 방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옆으로 빼지 말고요. 어쨌든 DPS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당 이 회사가 배당 작년에 얼마 했는데 올해는 얼마 하려나? 작년에 얼마를 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 몰라요. 이것 또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 말대로 우리 할머니나 이제 위에서는 까막눈이라고 그랬죠. 까막눈. 눈뜬 장님. 그리고 이 메리트가 있죠. 왜냐면 배당 수익률을 매년 이렇게 착실하게 하는 회사고 돈도 버는 당기순이익 보시면 영업이익도 당연히 위에 나와 있겠지만 잘 버는 회사고 이 회사를 꼭 제가 뭐 PR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어떤 회사를 특정을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조금 이제 제 거를 영상을 보면서 본인 걸로 익숙하게 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건 또 저분이 이렇게 계산도 하구나. 맞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뭐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기술로 습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것 뿐이고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뭐 여기저기 뭐 광고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인연이라면은 알아서 뭐 들어와서 배우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뭐 아직도 잊지 않고 찾아오려고 계속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의 자료들을 더 보강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 뿐이지 제가 뭐 이 회사 뭐 저 회사 뭐 좋다 나쁘다라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산에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그냥 풀어주는 거죠. 왜 자꾸 그렇지 못하니까 이상한 전문가들을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비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이 업종에 정말 지는 전문가라 하는데 비전문가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딱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저 사람한테 언지를 딱 던졌는데 저 사람이 그런 것도 못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여러분보다 실력을 못하는 비전문가예요. 그냥 저런 것도 모르네? 뭐게 전문가가 저런 것도 몰라. 그러고 막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성향이 어떠냐. 물어보죠. 여러분들한테 뭐 공격적인 성향이냐, 뭐 포트를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뭐 아니면 완전히 안전적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돌리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포트는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거기에 맞춰주지도 못할 거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지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메리트가 있냐? 다시 돌아와서 배당 수익률이 1.13이면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얼마 전에 몇 주, 2주 전인가 뭐 하여튼 뭐 1주 전인가 동영 영상에 뭐라 했어요? 한국금리가 0.75죠. 그죠? 시중금리 적금이자 정도 된다라는 거죠. 한국은행의 금리보다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죠. 뭐 채권도 아닌데. 그쵸?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돈 못 버는데 주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주는 회사들은 웬만하면 다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지급 안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의 갑질이죠. 주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자, 그런 거는 이제 지배 구조에서 내가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찬찬히 하나씩 잡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앞에 영상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가야 될 길이 많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흥분하지 마시고요. 배웠다 한다 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막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오래 되셨다 하더라도 재점검 해보시고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태산처럼 경고망동하지 말고 태산처럼 차분하게 푸시면 됩니다. 급하면 뭐든지 집니다. 어떤 게임 플레이에 들어가서도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대략 내가 부채 이 부채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이 회사를 내가 지금 얼마다 얘기하면은 하도 이제 뭐 저하고 한 4, 5, 6년 가다 보니까 이 회사 괜찮다? 아직 뭐 여력이 괜찮다 하면은 뭐 확 덜크덩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익 갑자기 느닷없이 저한테 뭐 문자로 온다든지 SM으로 뭐 감사합니다. 요번에 뭐 수익 한 48% 났는데요. 70 몇 프로 났는데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수익 났었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 해가지고 뭐 안 좋은 회사는 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꼭 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조심해라. 뭐 안 좋다. 그러니까는 주식을 공부를 하라 했더니 저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그래서 뭐 이렇게 1, 2년 지켜보고 또는 한 뭐 6개월, 짧게는 6개월, 8개월 이렇게 뭐 지켜보니까 뭐 그 부분들 얘기해주는 기업들은 다 어쨌든 상승을 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본인이 통찰력으로 뭐 그렇게들 하시는데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싸게 그러면 얼마에 살 수가 있었겠어요? 뭐 6,000원대에서 매수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기초 가이드에서 보면 7,000 얼마였지만 부채만 해가지고 근데 재고자산 뭐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 뭐 당연히 없겠지만 그래도 필히 먼저 우리가 부채 위해서 DC 카운트 해두듯이 필히 먼저 차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히 미리 차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더 보수적으로 진입가를 적정한 주가를 나는 이 가격 아니면 나는 이 회사하고 진입을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요즘같이럼 더 불경기고 이렇게 지수라든지 경기가 막 우상향으로 막 팡팡 뛰고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그쵸?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보수적으로 더 차감해줄 거는 뭐 최대한 뭐 기업들도 왜 여러분들 직장인들한테 안 한다 하지만은 갑질 많이 하잖아요. 어, 그러듯이 왜 이게 무슨 내가 다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금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여러분들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에 투자하냐 안 하냐. 왜? 여러분들 자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 회사 안 살래.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나 뭐 우리 뭐 회사 직장에서 너 나가. 뭐 공고 해지 뭐 사직을 시키던 뭐 그쵸?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든 어쨌든 간에 뭐 가져야되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거 안 사.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 올 때까지 죽어도 네가 임금을 우리 회사에서 월 지금 경기 어려우니까 임금 인하해가지고 200 얼마 줄 테니까 이걸로 만족 안 하면 나 더 이상 지금 주기가 우리 회사는 굉장히 힘들어. 근데 얘가 굳이 저는 기존에 받았던 300만원 받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 직원을 쓸 수가 없죠.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든다 하더라도 이 회사가 그 가격까지 오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시장이 들썩달썩 하고 있고 지금 안정이 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자꾸 제가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부분이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미리 막 점검해라 라고 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얘들 훅 빠지니까 덥석 그때 지금 이러니까 조금 더 빠질 때를 기다려서 정비하면서 좋은 회사들 빨리 분배해 놓고 좋은 회사들이 이런 분위기에 덩달아 떨어져서 뭐 지수라든지 뭐 이렇게 막 분위기에 따라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 회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도 짱짱 갖고 있는데 좋죠. 땡큐죠. 왜?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자, 이 최근에 뭐 1400까지 지수가 떨어졌다가 뭐 어제 그저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1700, 1600 뭐 이렇게 다시 올라올 때 자 보십시오. 이 회사 같은 경우 보시면 봐보세요. 회사가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바로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바로 그냥 뭐 6,000원대에 있던 애가 눈 깜짝할 새에 8,000원까지 와버린 경우죠. 그렇게 지수가 막 들썩들썩한데도 얘는 그대로 반응을 받잖아요. 근데 그 부실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떨어졌는데 지수는 올라왔는데 이 회사는 여기 있어요. 자, 지수가 떨어질 때 이 회사도 떨어졌다고 쳐요. 그럼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장이 좋아지면 이 회사도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지수가 떨어지는데 같이 떨어졌다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 회사는 못 올라가고 더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 15년 정도 하신 분들은 뭐 대충 이런 것들 몇 번의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에 대부분 주식에 입사를 했다. 주식에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부족해요. 왜? 그만한 경륜도 없고 그만한 지식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쉽게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알려주는 것도 별로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죠. 근데 해서 뭐 좀 알려준다고 해서 가보면은 뭐 이 회사는 뭐 어떻게 만들어진 공식 여러분들 왜 제가 그렇게 안 알리냐면 약식은 이제 뭐 공식에 대한 것은 보여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도하거나 막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잘 안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뭐 그 회계에 대한 전공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뭐 학원 같은 데서 저한테 강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냥 딱 보고 이거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고 저거는 저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하고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정도만 갖추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은행이나 뭐 회계사나 뭐 세무사나 뭐 이런 데 취직할 거 아니잖아요. 또는
뭐 회계 전공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시켜주는 게 그 용도로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에 업종에 있던지 간에 지금 그 업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잘하고 계실 거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조금씩 아껴서 차후 노후나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목표를 위해서 지금의 금리로는 안 되니까 실사 뭐 펀드라든지 이런 것도 뭐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지식을 그냥 재능 기부식으로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배워야 되고, 자, 말이 어쨌든 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이제 오늘 어떤 부분을 건드렸죠? 바로 가이드, 기초 가이드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나는 조금 더 이런 시장에 경제 주기가 10년마다 한 번씩 큰 조정이 온다는데, 요번도 그래요. 이거는 내가 기술적 분석으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재밌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합니다. 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전 무조건 오면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무조건 기업 보는 것부터 저는 알킵니다. 그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알려주고 그거를 결합시켜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재고자산을 하나만 띄어내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에 대한 리스크 띄어냈죠. 뭐 횡령을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횡령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장난할 수 있는 금액, 회계 장부에서 장난할 수 있는 부분을 아예 드러내버렸죠. 저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당시에도 1000명 정도 가까이 내가 많은 분들을 앓혔는데도 그분들한테 그 앞에 4, 5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재고자산을 아예 삭제시켜 버립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려면 하셔도 된다. 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그건 강요가 아니죠. 근데 나는 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적정 주가를 그래도 선정하는데 좀 더 보수적으로 하신다는데 일부분만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아예 드러내버린다. 재고자산. 이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6,000원대에서 이 회사를 뭐 가담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의 동향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뭐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줘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오늘 뭐예요? 잊지 마세요. 기초 가이드에서 회사가 얼마 전에도 기초 가이드에서 그죠? 플러스 뭐예요? 더 안전적으로 나를 안전하게 위해서 리스크를 좀 덜어내고 더 보수적으로 볼 때, 그쵸? 보수적으로 볼 때 보수적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뭐 한다? 재고자산을 나는 삭제하겠다. 근데 다른 전문가가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재고자산을 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뭐 1, 200 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억 단위인데,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빼겠다는데, 여러분들이 빼겠다는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상대방이 설령 전문가라 하더라도 내가 그 부분 리스크로 보고 빼겠다고. 어쨌든 재고잖아. 그게 90%에 다시 팔릴지, 원가에서 90%를 그러니까 10% TC 해가지고 90%의 가격에 팔지, 그죠? 재고를 70%에 팔지 60%에 팔지, 그럼 너는 아냐?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안 뺀다고 치자. 그럼 재고자산을 다 잡아주기는 그렇잖아. 말 그대로 재고인데 그럼 싸게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물품 재고 처분 떨이를 하려면. 그럼 그게 50% 할지 60% 할지 너는 알아서 그 부분을 안 빼준다는 거야?
야, 그래, 그래, 맞는데, 근데 너무 세게 답, 아예 드러내는 거는 그렇지 않냐? 그거는 우리 마음인 거예요. 저 또한 마음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인 거지. 그것을 좋다, 나쁘다. 야, 근데, 진짜 배우신 분들은, 야, 얘, 그런 말 하면은, 이러겠죠, 보통. 완전히 보수적이네. 투자 마인드가. 야,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 할 거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씻고 출근해서 만원 버스나 만원 전철에서 막 부대끼면서 또는 아니면 출근 거리가 막 3시간 이상 막 벌어지는 데에서 그만두고 싶어도 뭐 고용보험보다는 그래도 실업 구직 급여보다는 뭐 그래도 붙어 있는 게 단 몇십만 원이 더 받고 뭐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모으신 돈들을 가지고 덥석하니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뭐 야 이거 사봐라 하니까 사고,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안 되고, 또 그렇게 매매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데미지를 입게 되면은 복구하는데 마음 상처가 힘들어요. 그러면 나 주식 안 할래. 예, 주식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경험을 해보면 주식은 주식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요. 위험성이 있는 거고, 또 부동산은 부동산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 쪽으로 가더라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뭐 안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뭐 가격 측정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이지, 그 결론은 어딜 가든 또는 어떤 투자를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모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 자체도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비전문가인지 사기꾼인지 진짜 전문가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은행에 뭐 펀드라든지 뭐 넣는데 뭐 무너지는 거 많죠. 말도 안 되는 뭐 펀드들도 많습니다. 누가 뭐 전문가 어떤 뭐 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건 수익 난다. 그거 글쎄요. 그 사람들은 뭐 똑똑한 사람 없어서 그렇게 될까요? 조금 데미지 받고 마이너스 받더라도 먼저 선수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풀어주는 방식으로 풀어보다 보면은 남들을 앞질러서 가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근데에서 뒤처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정한 가격, 그죠? 적정 주가라고 그러죠? 적정 가격을 제일 궁금하고 뭐 그 회사가 얼마짜리인지 그건 앞에 영상에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약간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쪽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와 결합을 시켰어요? 이번에는 재고자산을 왜 건드렸냐? 배임과 횡령에 대해서 제일 건드는 장부 조작에서 건드는 쪽이 재고자산이거든요. 거의 98%라고 봐도 돼요. 이런 사고가 터지면. 재고가 없는데 돈은 갖다 쓰고 재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아예 그냥 제 이 부분을 빼는 거죠. 저는 하도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빼는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 또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좀 하는 바람이고요. 계속 알려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도 일이 있다 보니까 예전같이는 못한다고 애시당초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나면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씩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많은 자료를 남겨주도록, 또 여러분들이 보고 공부하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도 신경을 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안하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강요도 아니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같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나 혼자 이런 룰들을 다 알고 내가 뭐 철저하게 뭐 어떤 회사들을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뭐
제 재산이 뭐 몇 조 뭐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런 돈도 없고 뭐 몇 천억 아니잖아요. 뭐 큰 손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조금씩 나도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투자하는 기업들이 몇 개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에는 2,000개라는 기업이 있어요. 매번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먹을 파이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체계가 되면은 제가 좋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괜찮지 않습니까? 저런 회사들 괜찮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해주게. 근데 그 회사를 사라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하고 한번 살펴보고, 괜찮네. 또는, 에이,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배웠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또 모르는 거는,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알려줄 것이고,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선에서는 알려줄 거예요. 무조건 알려줄 수는 없죠. 저도 제 내공이 있으니까. 하지만 아주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도 기초에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일은 자체도 기초라고 봐요. 앞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보던지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요즘 건강이 최고입니다. 우선은 뭐 돈도 돈이지만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고요. 나도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도 저한테 응원하고 서로 자, 우리 모두 힘내고 열심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런 거에 예전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면서도 뭐 좋아요, 뭐 구독, 뭐 이런 거 누르지 마라 막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힘이 되긴 해요, 진짜. 아, 다음에는 더 좋은 거 줘야지, 더 좋은 걸 해줘야지, 막 이런 거는 좀 정말 인간이라 그런 마음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힘들게 목 아프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1시간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떠들었는데 누가 커피 한 잔 줬을 때 작은 거지만 되게 고맙잖아요. 왠지 그 사람한테 더 뭔가를 알려주고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뭐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또는 뭐 마음에 드셨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뭐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